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차는 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조기 공급 위해서 내년부터 6만 호 사전 청약 시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건 이 본 청약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예. 청약 시기를 분산해서 시장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 내년과 후내년 이 연간 3만 호씩 6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요. 가장 빠른 것이 내년 7월입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의 계양, 남양주의 진접을 시작으로 이 부천, 대장, 고양의 창릉, 이 하남, 교산 등의 물량을 2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데요.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이 됐던 8.4 공급대책에서 거론된 이른바 노른자위 땅들, 과천 정부 청사부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용산 캠프킴, 마포의 서부 면허시험장 등 핵심 부지들이 사전 청약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곳인데요. 정부는 그러나 이들 지역도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과 청사 이전 계획 수립 이후에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급 방안 수도권 아파트 시장 안정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그동안은 이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했죠. 처음으로 나온 가시적인 공급 대책인 겁니다. 30, 40대 패닉 바잉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 55%가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특별 공급분입니다. 신혼부부한테 35%, 생애 최초 무주택자한테 25%가 배정이 됩니다. 특히 중형 이상 30평대가 절반 이상 넣기로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서울 지역 사전 청약 물량은 500가구 정도에 그칩니다. 물론 정부는 태릉 골프장이며 용산 캠프킴 다 포함하게 되면 10,000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걸림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대기 수요가 그대로 전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임대차법 시행으로 수도권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청약 대기 수요까지 몰린다면 전세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 노동자, 방문 판매원 등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국회에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이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하지만 정작 신분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실은 이 고용보험 가입이 그동안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직,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왔고요. 지난 5월에는 예술인에 이어서 이번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한 정부 법안이 어제 국무회를 통과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인데요.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지만 이 특수고용 노동자 이 국무회의 의결 소식에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요. 문제는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되면 사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오히려 본인들의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국책연구기관 KDI죠.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죠? 그렇습니다.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플러스 0.2% 성장해서 역성장된 건데요. KDI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5월과 11월 경제 전망을 내놓지만 중간에 수정치를 내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KD가 성장률을 낮춘 건 민간 소비와 수출 때문인데요.
지난달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결정적 요인입니다. KD가 역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플러스로 예상하고 있는 건 정부 한 곳입니다. 기획재정부만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플러스 0.1%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국제통화기금 IMF가 마이너스 2.1%로 낮췄고요. 한국은행도 마이너스 2.3%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다 피치도 종 전에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1.1%로 낮추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Y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북하 백규종 전 수석경찰서의 강력팀장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부드럽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리한 카리스마 예카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리하다기보다 더 부드러우신 것 같습니다. 예, 본 논의를 할 때는 물론 이제 굉장히 날카로우시지만요. 네,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자, 올해 초 일명 N번방 사건. 자,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또 유포 사건 터지면서 성범죄자들 그 신상 공개 논란이 또 뜨거웠었는데 자, 이 과정에서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 신상 공개가 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아예 자체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 생겼죠. 디지털 교도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이트에 이제 어떤 법 판결을 통해서 죄가 입증된 사람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분별한 신상 공개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우선 백 팀장님, 네. 이 디지털 교도소 이게 뭐 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디지털 교도소 물론 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들으셨겠지만요. 이게 이제 성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그 신상 정보를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지털 교도소 뭐 박제를 해버린다라고 해요. 그 신원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교도소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성 원인을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확실한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개적으로 공개를 함으로 해서 응징, 소위 말하면 뭐 리벤지나 뭐 저지먼트라고 하죠. 심판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동명이인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네. 또 악의적으로 내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또 성착취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해할 목적으로 제보를 한다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법기관의 그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들춰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근거를 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상당히 악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악용이 돼가지고 내가 그 거론이 돼서 그 사이트 안에 박제가 된다고 하면 그분은 가정, 사회, 그다음에 직장 모든 면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그 개인이 개설하는 이런 사이트가 과연 온당한가? 이런 부분에 지금 비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어떤 만들어진 배경 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지금 백 팀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 교도소, 이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성범죄자. 성범죄자는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를테면 디지털 성범죄나 아니면 소아성애자나 지인 능욕이라 그러죠. 이상한 사진 합성해가지고 지인에 대한 능욕하는 방식. 이런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성범죄자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살인자 이렇게 이제 세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신상을 공개하고 그 신상을 30년에 걸쳐 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하겠다. 30년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가 평생 입을 피해를 생각한다면 고통을 생각한다면 가해자도 그 정도 고통은 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신상을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이 사이트인데 예. 이제 문제는 이런 디지털 교도소의 시작점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N번방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그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씨가 사실상 미국으로 이런 그 송환되는 것 자체가 불발이 됐죠. 예. 그러면서 사실 이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컸는데 이걸 통해서 생겨난 일련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 부분을 사적 처벌 방식으로 예. 신상 공개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좋은 글씨로 묶어내겠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쪽에 그 운영자가 했던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운영자가 소개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그러면서 그쪽은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정보 공개를 직접 해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개설 이유는 뭐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 공개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보호받지도 못하고 충분히 처벌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분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사회적 보복을 해주겠다라는 네네.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디지털 인민재판소 정도라고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 예상치 못한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네네.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신상 공개할 사람을 이제 고를 텐데 네. 그럼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사실 봐야 되나요? 지금 2명 이상의 운영자가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해외 서버를 두고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이트에 올린다고 하면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라든가 피해자를 좀 위로하는 측면에 어느 정도 인정은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보면 상당히 양비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검증 자체가 확인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그래서 이제 뭐 녹취물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를 제보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이걸 판단을 해서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 능욕이 뭐냐면 지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을 야한 동영상에 얼굴을 합성을 해버립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쏘가요. 이거 진짜 이 여성이 진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나와가지고 찍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게 되고 예. 또 인격 살인까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오늘 지금 인터뷰가 예정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 최정호 교수 같은 분 유명한 그 가톨릭 의대 최정호 교수죠. 예.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성착취물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이트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있죠. 그 유명 사립대라고 해서 고려대. 네네. 이 20살 먹은 학생이 그 소위 말하면 지인 여성을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야한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뭐 유포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올라갔는데 결국 이 학생이 안타깝게도 20살에 그 정말 꽃 같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이 학생은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또 고대 그 교내 여러 가지 사이트에 본인이 해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어떤 악성 루머라든가 질타를 받고 결국 이겨낼 뭐냐고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명 이종 격투기 선수이고 개인 사업자이고 유튜버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는데 피해를 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이 똑같다는 거. 예. 이것 때문에 결국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거든요. 이래서 어떤 국가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이라든가 공인된 검증기관이 아닌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이 검증 자체는 전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오판 오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방금 북각께서 말씀하신 우리 최정호 가톨릭 의대 교수님 그런 피해를 보셨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디지털 교도소에 나왔다는 얘기 이거 어떻게 처음에 하셨습니까?
뭐 저는 뭐 전혀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이 전화해 주셨어요. 예. 뭐 자기도 피해자인데 디지털 교도 피해자인데 당신이 이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 조심하시라 뭐 이런 전화를 주셨는데 네. 뭐 저는 좀 황당해서 믿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출근을 해보니까 뭐 기자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언론을 기자분들이 저를 취재하러 와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셨군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게 알게 되신 다음에 그 사이트에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뭐 어떻게? 뭐 제가 예. 이제 참 그게 황당한 게 예. 제가 현직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네. 최정호입니다라고 네. 이름하고 사진을 올려놓고 제가 그런 텔레그램 채팅창에다가 소위 그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살 수 있나요?라고 하는 채팅창을 그게 나중에 보면 제가 조작으로 만들어진 거였는데 예. 그 채팅창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구매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제 사진에 또 제 이름에 현직 정신과 의사인데 제가 필요해서 뭐 연구에 필요해서 합니다. 뭐 이런 긴 채팅창을 올려놨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교수님도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이고. 네. 근데 이 내용을 또 이제 주변 분들 가족이나 주변 분들께서도 이제 아시게 됐을 텐데 네네. 이게 그러면 이 감당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아, 근데 진짜 예. 뭐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정말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옥문이 열렸다고요. 이게 네. 진짜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나서 참 무섭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제 전화번호하고 이제 모든 신상이 거기에 공개를 해서 그다음에 네. 심지어 이제 거기에 댓글로 이런데 뭐 그게 운영자가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전화로 전화를 해서 죽어라라고 너 같은 사람은 죽어라라고 얘기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댓글이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뭐 하루에 거의 뭐 좀 100통 이상의 전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네네. 양의 전화가 오고 근데 특히 이제 새벽에 뭐 무슨 그 번호 정보 없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해서 뭐 전화기에 불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오고요. 그다음에 문자니 뭐 그 핸드폰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카톡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카톡으로 해서 뭐 침 뱉는 퇴퇴 뭐 죽어라 뭐 이런 너 같은 근데 입으로 어떻게 담을 수 없는 욕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또 그 사이트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트를 내용을 가지고요. 이게 무슨 인스타니 페이스북이니 해서 사실 이게 분명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파를 하셨어요. 네. 일종의 그 전파하는 것도 범죄인데 그게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사실 어디까지 전파가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 SNS를 통해서 자꾸 전파가 되니까 심지어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병원 직원이 한 4, 5천 명 되는데 네. 사실은 어디까지 이게 전파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어쩌다 만나는 다른 직원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진짜 이게 늘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야말로 울분에 차서 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그럼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좀 어떤 고소하셔서 어떤 허위 증거를 밝히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아, 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했죠. 예.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예. 경찰에 아주 신고는 금방 했고요. 근데 예. 이게 참 그거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가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고소도 그렇더라고요. 예. 고소도 누가 그랬다고 해야 이게 밝힐 수 있는데 이제 운영자인지 어디서 제보를 받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하여튼 그걸 또 수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 나름대로 또 다행인 게 제가 이렇게 고소를 하고 나니까 네. 이미 그 디지털 교도소 자체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몇 분 이미 고소를 하고 계셨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 이쪽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이미 대구 쪽에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병합이 돼서 뭐 저는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것도 요청을 해가지고 해서 수사를 하고 어쨌든 그나마 다행히 제가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밝혀주셨는데 예. 아직까지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누가 이런 걸 시작하고 또 운영자 자체가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운영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댓글에 제 이름으로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최정호 이런 예, 예, 예.
최정호입니다.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그 모든 그런 창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그 조작이고 실제로 누가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댓글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것도 제 이름으로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 피해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 그래도 경찰께서 조사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좀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이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들으셨겠지만 남학생, 대학생이 이 디지털 교도소에 그 올라온 자기 신상 정보 이게 공개된 것 때문에 억울함 호소하다 결국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네.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게 저도 한번 당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조절하는 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인데도 정말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울분, 울화, 그다음에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잘 안 되고 특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력감 같은 게 너무 심해서 그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 소위 얘기하는 연예인 자살하시는 분들도 악플에 자살하시는 분도 이런 것과 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은 정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사실로 퍼지고 SNS나 사이버 공간에서 퍼지는 것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 연예인 댓글 그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화가 정말 필요할 것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정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의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그런 사이트에 오른 의혹들이 이제 허위로 밝혀졌는데, 근데 이제 경찰이 지금 뭐 처벌은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전해드리신 게 있습니까? 네, 조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소식 운영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게 익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이렇게 인터넷 그런 어떤 사이트나 서버 같은 걸 통해서 조사한다고 하고 계신데 수사 상황이라서 저한테는 말씀을 못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많이 진도가 나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듣다 보니까 무슨 외국에 있다기도 하고 사실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꼭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텐데 이렇게 오늘 또 인터뷰 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들 나오지 않도록 경찰 수사 잘 되길 철저히 어떤 진행을 바란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가톨릭 의대 최정호 교수였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신 지금 교수님의 그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지옥문을 열은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옥문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인 피해자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무고한 피해자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이 무서운 게 실제 해명과 수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신상 공개를 하겠다는 이 운영자들이 생각지 못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사적 처벌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이거는 위법이거든요. 명예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 사적 처벌과 관련한 부분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필터링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범죄에 대한 사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있는 통제 불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정호 교수님께서 당했던 내가 아닌 자가 나의 이름으로 댓글을 달고 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보복을 해라라고 하는 지령들이 나오면 이 부분을 얘기를 듣고 또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장치까지 그 운영자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말할 수 없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나름 정의의 감에
보복을 함께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분들의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텐데 거기가 아수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이 글을 읽었던 분들은 1차 정보이자 일방적 정보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정보를 받았을 거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감만을 믿고 그 운영자의 말만을 믿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글을 달았던 분들의 죄책감도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피해자의 심정이라는 건 최 교수님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전문의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잖아요. 이번에 사망한 20대 그 청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나의 무죄를 한 개인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데는 그 과정에 본인이 겪었던 이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무력감과 그리고 억울함과 그리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이 한 개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를 우리가 이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수사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운영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2명 이상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의 종착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들 소위 말하면 디지털 교도소라는 박제된 이 사이트에 박제된 신원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이제 통신 수사라든가 그리고 제보를 받는 사람들은 근거가 남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온당하고 정당한 그런 제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운영자가 노리는 게 과연 그 한국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체계에서 관련 범죄에 대한 응징이라든가 처벌이 가볍다라고 하는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공익적인 어떤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실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북경찰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찰청하고 이제 그 협조를 해서 해외 서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부분을 서울청에서 중국의 공안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국가 간의 사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거의 한 100개국이 넘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해외라고 하는 부분 서버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나라. 근데 이건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접근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발견이 되면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돼가지고 소위 인터폴에 의뢰를 해서 찾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게 보거든요. 해외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가 마무리되고 또 운영자들 소위 말하면 정통망법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자들이 뭐 고소나 고발을 함으로 해서 또 그런 수사의 단초가 돼가지고 체포가 돼서 분명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계속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 판단, 처벌, 이걸 사인이 일반 개인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점들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마음의 보상과 삶의 보상을 받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사법적 처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의 처벌이 못마땅하다 그래서 익명의 인터넷 홈페이지 좋은데 익명이에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으로 공격을 한다는 건 저는 그런 모순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나. 저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자 이게 사적 처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낸 거라고 좀 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집단 지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적 처벌 방식을 통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이번에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실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통제 없고 확인도 없는 이 집단성이 방향을 조금만 잘못 흐르면 이 이성이라는 게 오히려 공격성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는 반지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때로는 이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대단히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집단 지성이라기보다는
뭐 집단 분노, 집단 보복, 집단 공격 뭐 이런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예. 아니, 알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네네. 우리가 누가 내 눈을 하나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법 체계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눈만 빼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은 그 이상의 보복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네.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처벌의 영역과 그다음에 네. 정도를 사회적으로 정하자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적 처벌이 가지고 있는 무차별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성이라든지 네네. 이런 그 감정에 기반한 것들을 그래도 최소화해가지고 범죄를 정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최소한 범죄자도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것 네네. 이런 것들을 함께 하자는 차원이 처벌도 하지만 보호도 함께 가는 그리고 처벌도 필요하지만 인권도 생각하는 네네. 이런 영역이 사실 사적 처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넘어서면서 사법 네. 체계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한 번쯤 이런 것들 좀 충분히 더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자, 이전에도 어떤 비슷한 신상 공개 사이트 있었습니까? 네. 황보선 그 진행자분께서 네. 배드파더스라는 걸 들어보신 배드 적이 있습니까? 파더스. 네. 이게 뭐냐면 예.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사이트를 예. 개설을 해가지고 네네.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소위 나쁜 아빠라고 하는데 아빠들을? 사실은 이제 네네. 양육비 주지 않는 엄마도 경제적인 부분에 몇 프로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배드파더스 나쁜 아빠들을 응징하자라고 해서 네네. 이런 어떤 그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사진, 직장, 전화번호 뭐 이런 모든 걸 다 올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망법의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기소를 했는데 수원지방법원의 1심에서요. 이게 네. 무죄 선고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개인의 어떤 법익 침해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네. 그리고 결국 이혼을 통해서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취약한 그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부분에 대한 네. 그런 응징은 사실 공익적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배심원단까지 있어서 이게 이제 결국 무죄 선고를 했는데 이게 항소심의 계류 중이에요. 예. 그 수원지검에서 이제 항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이트가 이제 대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미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시스템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린다. 네. 이랬을 때 동명이의라든가 또 실제로 한번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2중, 3중의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이고 또 사회의 어떤 정상적인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생이 20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우리 가톨릭의대 최정호 교수 같은 네. 지금 최정호 교수가 제가 보니까 59세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분도 정신과 관련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을분이라든가 이런 걸 참아내지 못하는 정도인데 20살 먹은 어린 학생이 어땠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정상적인 이런 사이트가 개인의 신상을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력한 수사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네. 이거는 분명히 막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건 와이파이에서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 이제 북하 예카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규정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또 달궈줄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오늘요? 예. 왜 그럴까요? 좀 어제 밤이 힘들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도 그런 있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져오신 첫 소식도 약간 좀. 아. 류현진 선수. 예, 예. 네. 근데 저는 어딘지 예. 류현진 선수 소식을 준비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더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홈런 예. 3개를 허용했는데? 예, 그런데 예. 잘 던졌다가 홈런 3개를 얻어맞고요. 네. 그리고 노 디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No 이 decision, 선발 네. 투수가 아무리 긴 이닝을 던져도 네. 승패 없이 물러나게 되는 경우 네. 이 속에 야구를 가장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보면은 투수와 타자의
대결이거든요. 네. 이 투수와 타자의 대결을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다음 공은 어떤 공이냐 이거를 두고 계속 수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관점에서의 양키스전 이거 보면 좀 재밌기도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시즌 4승에 도전했던 뉴욕 양키스전 이 5이닝 동안 50점 했는데 예. 홈런 3개 얻어맞고 예. 어제 시즌 4승에 류현진 선수가 실패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뭐 어제 경기 키워드를 한번 골라봐라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투수와 타자의 대결 그리고 네. 다음 공은 어떤 공이냐 이걸 놓고 벌어지는 키워드는 뭐냐면 어제 경기는 몸쪽 직구였습니다. 네. 몸쪽 직구. 예. 왜 몸쪽 직구냐면은 네. 류현진 선수 아마 어제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던질 공이 없어서. 네. 왜냐? 네. 1회에 그 루크 보이치 선수에게 초구 몸쪽 직구로 던졌다가 홈런 얻어맞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타자. 네. 에릭 힉스 선수. 몸쪽 직구 또 한 번 던져보자 했는데 이것도 또 얻어맞아가지고 네. 홈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이후에 아차 싶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오늘은 몸쪽 직구 안 안 되네.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류현진 선수의 최고의 주무기인 네. 바깥쪽 체인지업으로 계속 간 거였었거든요. 네. 체인지업이 어제 이 투구수 98개 가운데 37개 그러니까 38%가 네. 이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 뉴욕 양키스 타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오늘 류현진 몸쪽 찍고 못 던진다. 던지는 거 보니까 다 바깥쪽 체인지업이다. 네네. 체인지업이 아무리 좋아도 예. 계속 눈에 보이고 있게 되고 하니까 체인지업을 노리고 또 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얻어맞은 게 바로 5회에 예. 5회에 이 클린트 프레지어 선수에게 예. 체인지업 얻어맞아서 2타점 적시타를 예. 허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류현진 선수가 내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공이었다. 네. 이 프레이저 선수에게 2타점 적시타 얻어맞은 공이요. 최고의 공을 던졌는데 프레이저가 잘 쳤다.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프레이저가 이 체인지업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네네. 노리고 들어왔는데 노렸던 공이 네. 바로 들어온 거죠. 공은 잘 던졌지만 구질은 좋았지만 예. 노린 근데 수싸움에서 류현진 선수 어쩔 수가 없죠. 예. 자기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공을 던졌는데 이게 적시타로 이어졌는데 근데 네. 노린 코스로 노리는 공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우리 야구 중계 볼 때 이 네. 스트라이크 존을 시청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스트라이크 존의 그 사각형을 네. 보여주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박스를 9개 보여주죠. 네. 그 가운데 네. 바깥쪽 왼쪽 네. 예. 이렇게 이 세로로 세 칸이 있고요. 네. 높이를 또 보여주죠. 상중하로.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예. 그래서 박스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 안쪽 박스 3개를 못 던진다. 네. 그럼 투수가 던질 수 있는 영역은 6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타자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 9분의 1을 하나 정하는 건데 네. 그 경우의 수가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정확하게 네. 임팩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근데 어제는 이 9개 가운데 안쪽 3개가 네. 없어진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사회인 야구하는 사람들이 예. 평소에 좀 그 시합 앞두고 내가 좀 타격감 좀 올려야겠다 할 때 보통 이제 바깥에는 그 실외 그 연습장 있잖아요. 그 타격 연습장이요? 연습장. 이제 그러면 나름 잘 칠 수 있거든요. 왜냐?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구질과 코스는 예측 가능하니까. 예측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그 막상 시합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130km 이상만 넘어가더라도 공에 소리가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포감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프로 선수들이야 뭐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익숙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코스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냐 없냐, 그 맞아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예. 이 상황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타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예. 그런 관점에서 야구를 예. 좀 지켜보시거나 네. 류현진 선수를 지켜보시면 네. 굉장히 경기가 더 재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네.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은 우리가 많이 얘기 나왔듯이 5가지예요. 네. 이제 이 직구를 2가지로 나눠서 투심이냐 포심이냐 체인저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컷 페스트볼인데 쿼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슬라이더까지인데 네. 어떤 주무기는 이 바깥쪽 체인지업입니다. 네. 바깥쪽 체인지업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몸쪽의 직구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
이게 예. 나로서는 부담스러워. 이런 상황에서 바깥쪽 체인지업이 들어와야지 이게 효과가 예. 있는 거지. 몸쪽 찐구는 없고 바깥쪽 체인지업 뿐이다라고 하면은 네네. 대응하기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에 던져봤다가 먹힌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투수가 어떤 공을 그날의 결정구로 삼느냐. 네. 던져봐서 가장 잘 들어가는 걸 던진다. 이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타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투수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1회에 던지는 거 보고서 오늘은 이쪽으로 가는구나. 예, 직구는- 몸쪽 바깥쪽이냐 직구냐 체인지업이냐. 네네. 그거 봤는데 2회 2회 넘어가니까 상대팀 타자들이 예. 어떤 공을 치더라. 네. 그러면 또 투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좀 계산해 나가면서 보면은 굉장히 예. 좀 재미있어지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몸통 직구 이거 왜 안 통했을까요? 이전에 잘 듣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네네.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제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양키스 타자들이 예. 노리고 들어왔죠. 처음서부터. 일단 노려 들어왔다. 이래서부터. 몸쪽 직구를. 네. 예. 노리고 들어오더라도 뭐 이 스포츠계에 흔히 얘기하는 그 격언처럼 예. 알고도 당한다. 네. 공의 위력이 뛰어나면 노리고 들어와도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 어제는 첫 번째 이 스피드가 안 나왔어요. 몸쪽 직구에.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류현진 선수 스피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스피드가 저하가 돼가지고 어제 그 직구의 평균 구속이 142.7km였었고 최고 구속이 예. 145.5km였었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스피드로 보면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네. 노리고 들어온 공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양키스 타자들이 잘 친 거예요. 네. 그렇구나. 예. 자, 토론토가 지금 뭐 양키즈와 포스트시즌 티켓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양키스와의 경기 특히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유현진 선수가 특히 양키스에 약하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약합니다. 네. 어제 한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에게 홈런 3개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예.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2019년 8월 24일에 양키스전에서도 홈런 3개 얻어맞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양키스전에서 통산 3번 이 어제 경기까지 합쳐가지고 통산 3번 마운드에 올라갔거든요. 예. 이 양키스전의 통산 역대 평균 자책점이 8.80입니다. 아이고. 상당히 부진하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예. 올 시즌에 재밌게도 이 토론토 입장에서는 양키스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 포스트 시즌에 올해 메이저리그가 16개 팀이 진출하거든요. 그 양대 리그가 있죠.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 리그별로 네네. 3개의 그 지구가 있는데 각 지구에서 2위 팀까지 우선적으로 포스트 시즌 티켓이 주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현재 토론토가 2위인데 앞서가는 2위가 아니라 뉴욕 양키스하고 2위 자리를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키스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류현진 네. 선수라서 양키스전에 네. 다음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 한번 가보죠. 그 김연경 선수 흥국생명에 복귀하면서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뭐 어우흥이라는 예. 뭐 이런 신조어까지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여자 배구 컵대회에서 GS칼텍스가 흥국생명 이거 우승 차지했죠. 자 예상 밖의 결과 아닙니까? 예상 밖의 결과였었죠. 네. 자, 왜냐하면 예. 흥국생명이 국가대표팀이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합류했고요. 여기에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있고 국가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 194cm의 외국인 선수 루시아까지 버티면서 국가대표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컵대회 열리기 전서부터 많은 팬들이 네.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다. 무실 세트 우승이냐 전승 우승이 이게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컵대회에서 흥국생명이 4연승으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전부 3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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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0. 네. 무실 세트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관심은 이 결승에서도 GS 칼텍스를 이기고 무실 세트 우승을 차지하느냐였었거든요. 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반대로 GS 칼텍스가 김연경 선수가 버티고 있는 흥국생명을 3대 0으로 셧아웃 시켜버린 거죠. 이변 아닙니까 그러면? 이변입니다. 이변인데 예.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과장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은 이겨야 될 팀이 이겨야지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객관적으로 앞서니까. 근데 스포츠에서는 언더독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언더독이. 예. 근데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 그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이 경기력은 네. 이 스포츠는 선수들의 신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네. 이 근육이 기억하게 수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이 실제적인 경기력은 이 신체는 네. 정신의 지배에 당한다는 말에 실감이 납니다.
신체는 정신이 지배당한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 잠실야구장의 그 몇만의 관중이 나의 이름을 연호를 해주고 네. 내가 오늘 이기겠다 이런 집중력이 있으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 능력의 이상을 네. 발휘하도록 네. 해주고 네. 실제로 이것이 구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스포츠죠. 예. 그렇죠. 자, 근데 또 우리가 또 공의 변수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은 예. 둥글다. 예. 그런 얘기를 특히 축구할 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공이 둥글다는 거는 이제 그걸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심리적인 요인 이거고요. 그리고 예. 이 스포츠에서 특히 네. 승부를 이미 경기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 돼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선수들이 도열하고 있죠. 경기 예. 전에. 아, 근데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센데 얘네들이. 네네네. 그리고 약팀을 얕잡아봐서 예. 오늘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오늘 이긴 경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로 이미 도열할 때 마음이 결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네. 실력의 격차는 관계없고 그날의 심리적인 그들의 이 그 심적인 상태에 따라서 네. 이미 승부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 돼 있다. 이런 결과를 실제로 많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자, 그럼 여자 배구 인기 김연경 선수가 돌아와서 그런 건가요? 김연경 특수라고 할 수 있을 건가요? 어떻겠습니까? 지난 시즌에 이 스포츠 중계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어느 종목일까요? 물론 야, 보통은 대부분 다 프로야구를 생각했었잖아요. 예. 근데 프로야구를 여자 배구가 제쳤습니다. 지난해 예. 평균 시청률 1위 종목은 여자 배구입니다. 여자 배구가 인기가 있어졌거든요. 네네. 여기에 김연경 선수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 배구가 이 인기가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미 여자 배구가 평균 시청률에서 이 프로야구를 앞섰고요. 네네. 김연경 선수의 복귀전이었던 8월 30일 날 경기에 이 시청률이 네. 2.04%였었거든요. 예. 평균 시청률이 지금도 1% 넘어갑니다. 이게 대단한 게 왜냐하면 여자 배구 경기 시각이 오후 2시하고 오후 3시 30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청률 추격 시간대예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여자 배구의 인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야, 그 남자 배구도 아니고 여자 배구. 예. 예전에는 네. 남자 배구 경기가 있으면 그 다음 경기가 예. 여자 배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예. 남자 배구 경기가 끝나면 관중들이 싹 빠져나갔었어요. 네네. 근데 여자 배구가 특별히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그 인기 상승의 요인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예. 그거는 오늘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 네. 따로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슬기로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탄소년단 BTS가 또 2주 연속으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 가수 최초로 이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 2주 연속 2위 또 큰 대기록을 기록했네요. 자, 앞으로 이 기록 어디까지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